안녕하세요. 이번에 길보름 강좌 5회 강좌 때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윤은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바로 전후 한국감리교회의 고아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장신논단에 게재했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지금 여기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이 논문은 바로 제가 여기 연구 목적에다가 써놨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급증한 전쟁 고아에 대한 감리교의 활동을 자생, 자립, 자선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 논문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리교 고아원의 형성 배경입니다. 감리교 고아원은 교단 차원에서 감리교 고아원이 설립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나 혹은 개교회가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생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감리교 고아원이 어떻게 자립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리교 고아원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양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를 한번 제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전쟁 고아,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고아들에 대한 전쟁 고아와 고아원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수행이 되었습니다. 뭐 소형숙 선생님이라든지요, 아니면 최옥채 선생님이라든지요, 뭐 이방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러 고아원들과 고아원을 설립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담당할 것은 바로 감리교의 고아원인데요. 근데 하나의 교단으로서 진행된 고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황미숙 선생님께서 한국 감리교의 사회 사업을 연구하면서 고아원의 사업도 일부 다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일부이고 좀 더 폭넓게 그 배경과 그리고 자립화의 과정 그리고 그 고아원의 그 가치들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논문은 독특성이 가지고 있고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나름 평가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감리교에서는 먼저 배경입니다.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 한국 교단들은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미국 교단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 재정적인 지원이 모든 교단에 있어서 8, 90% 정도 됐을 겁니다. 장로교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감리교와 성결교는 총회 본부와 모든 기관들의 재정의 90% 정도가 다 미국 교단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지원에서 감리교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때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감리교 해외구제위원회가 교역자들에 대한 지원을 1차적으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사업에 대한 지원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고아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시 전쟁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속에서 1인당 100원씩 지원을 해줬다는데 이 100원의 가치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1952년도에 시내버스 요금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고 감리회보의 한 부의 가격이 1,500원으로 인상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100원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전쟁 고아에 대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감리교회들의 고아원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954년도에 감리교에 등록된 고아원이 총 31개였습니다. 이런 고아원들의 설립 배경은 총회 본부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담당한 게 한 두 개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설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설립한 게 한국감리교회로 넘어왔는데, 유형별로 제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유형화해 봤는데, 첫 번째는 원래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 전쟁 때 잠깐 해산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고아들의 그 어려운 현실을 목격하고 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신설한 감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이 설립하거나 타인이나 기관의 자본으로 설립된 고아원이 과정을 거쳐서 감리교로 인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아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지원 액수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감리교인들이 설립했던 고아원들은 감리교 총회본부에게 총리원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입장들, 사업비나 한 푼도 없다라고 총리원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좀 이제 전환됐던 중요한 계기는 바로 미국 감리교회의 지원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감리교회가 52년도에 총회 차원에서 사회사업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류형기 감독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미국에서 사회사업에 대한 모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지원금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사회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아원 사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고아원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고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감리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게 됨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사회사업의 측면의 하나로서 감리교 고아원을 잘 보조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감리교 고아원은 감리교 총리원 소속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감리교 고아원들이 자립 플러스 독립해 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4년도에 대천에서 한국 감리교 대표와 미국 감리교 대표, 선교사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있을 감리교회의 운영의 방법들에 대한 논의였는데, 재건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에 사회사업에 대한 것들도 자립 경영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류형기 감독이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규모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60만 불이 모금이 되었는데, 이때 구제 사업의 30%를 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했던 자립 경영의 체제를 구축하는 그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있는 고아원들 중에서 항구적 대책 보조 그룹으로 하나 나누고, 하나는 임시 보조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임시 보조는 자립할 때까지 약간의 보조, 명목상의 보조금만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항구 대책 보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완전한 자립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 요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산주의에서 이제 중점주의로의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항구 대책 보조라는 그룹에 어떤 것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방수원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진우도의 고아원입니다. 이것은 진우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향린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진우도 고아원은 일반 신문에서도 대서특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다룰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고아원에서 진우도 고아원을 후원하기로 항구 대책 보조의 그 그룹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은평고아원입니다. 은평고아원도 항구 보조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항구 대책 보조는 원래 10개, 10여 개의 고아원을 목표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2개 고아원이었고요. 나머지는 임시 보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립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들의 자립 경영의 방안은 첫 번째는 재단 설립, 그리고 두 번째는 외원 단체화의
와의 제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개교회와의 결연, 뭐 양호 회원의 모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재단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리교 총림원이 재단 설립에 많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55년도부터 국가는 모든 그냥 일반 우후죽순 설립됐던 고아원들의 재단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54년부터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55년부터 이제 고아원 사업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감리교가 그 재단 설립에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액수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외원단체와의 제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외원단체와 많은 고아원들이 30여 개의 그 감리교 고아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단체들이 결국 외원단체와 제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지원을 통해서 CCF라는 것은 기독교 아동복리회입니다. 오늘날의 초록 우산이고요. 월드비전은 오늘날 월드비전입니다. 이런 단체에 다 가입해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은 거의 1960년대 가면서 재단 설립이 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재정이 자립화되는 과정 속에서 독립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독립하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감리교 총리원과 고아원 사이에서 어떤 의견의 충돌이었습니다. 감리교 고아원은 먼저 재단 이사를 7명 중 5명은 감리교 측 인물로 해야 된다. 여기 감리교에 소속된 고아원이라면 감리교 측 인물이 재단 이사에 7명 중 5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고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가 반드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고, 결국 감리교에 소속됐던 감리교 고아원에 가입되어 있던 많은 고아원들이 독립의 길을 걷게 됐고요. 그러면서 1967년도 연회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67년도 연회 이후에는 대부분의 고아원들이 독립의 길을 걷지 않았나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교 고아원의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적과 질적인 평가인데요. 양적인 평가는 전국 고아원과 감리교 고아원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전국 고아원의 고아들의 숫자입니다. 감리교 고아원에 담당했던 고아의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리교가 전체 고아원에서 수용됐던 고아들의 한 7% 정도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가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0.7%였는데 0.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고아의 7%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적으로 먼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적인 평가의 요소는 교육과, 저는 어떻게 고아들을 교육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아들을 사회화했는지, 또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의 요소를 평가할 때는 결국 진학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아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진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감리교 고아원에서 어떻게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으로 진학했는지, 이 진학률을 우리가 일반 사회와의 진학률과 비교한다면 감리교 고아원의 교육의 효과, 그리고 교육의 영향, 기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초등교육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는 전체 진학률과 감리교 고아원의 진학률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전체 진학률보다는 감리교의 진학률이 조금 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고아들의 현실에서 다른 고아원들까지는 제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고아원의 교육의 기여는 일반 사회에서 중학교 진학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감리교에서 어떻게 직업 보도생을 교육시켰고, 이런 비율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공정한 평가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림원이라는 감리교 고아원이 있는데요. 학림원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군이 막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감리 회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60여 명 중에 21명이 등단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집단적인 회개 사건이 학림원 고아원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감리 회보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당시 전쟁 고아들은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인 회개했다라는 것은 회개 자체는 일단은 회개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그 사람이 인성적인 변화가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 그 신문에 볼 때 최우현이라는 분은 분명하게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그 고아원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됐지만은 지속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이 사례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인성교육의 효과가 미비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진호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죄를 저질렀던 뭐 철웅이라는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진호도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때에 우리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도 분명히 있으나 분명하게 기여했던 측면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제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리교 고아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자생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됐는지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감리교 고아원이 어떻게 자립 경영되고 독립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리교의 고아원이 에 대한 우리가 질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를 제 논문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논문은 제가 기독교가 사실 전쟁 이후에 이 사회에 던진 빛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든지 사회사업이라든지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가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논문이 기독교가 던진 빛에 대한 조그만 그런 토대가 그걸 드러내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